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속보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또 12시부터는 한국과의 연락을 끊겠다라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북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낙관론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다우가 1.7%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1.2%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를 3,23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연초 대비 플러스로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플러스인데 나스닥 지수는 역대 최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0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랐는데요. 올 초에 나스닥 지수가 8,97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9,92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글로벌 증시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반기 모습인데 나스닥은 그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역시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심했던 도시가 뉴욕시인데요. 뉴욕시가 이날부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1단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됐는데 건설과 제조업, 농업, 도매거래, 소매 등 부분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1단계 경제 정상화 조치로 인해서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자, 채용 소식도 들리는데요. 던킨 도너츠가 2만 5천 명을 채용하겠다는 소식을 밝혔고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도 올해 여름에 3만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식당 예약률도 지난 4월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하지만 간밤에 나온 경제 진단은 좀 암울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큰 폭으로 낮췄는데요. 올해 1월만 해도 2.5%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7%포인트나 낮춘 것입니다. 이 낮춘 낙폭은 이때까지 조정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폭이었는데요.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료 분석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계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5.2%는 이제 통상적인 가장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전망되는 수치이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까지 그 수치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련된 전망치는 이번 간밤의 보고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세계은행은 가능한 한 빠른 회복을 재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민간 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에 대한 또 판단을 내놨는데요. 미국 경제가 지난 2월에 정점을 찍고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오던 미국 경제의 확장세가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고용과 생산이 감소했고 그것이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은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5%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죠. 2분기에는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만 3분기에는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그 회복 속도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빠를지에 관심이 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3.4% 급락해서 배럴당 38.1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현재 하루 970만 배럴 감산 합의를 이행해 오고 있고 이것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것과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또 쿠웨이트 이 3국이 자발적인 감산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역시 유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오펙 플러스의 실제 산유량은 오히려 6월보다 7월에 하루 128만 배럴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다만 또 이라크나 나이지리아 같은 그동안 감산을 이행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7월부터 감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늘어나는 폭이 조금 더 상쇄될 수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강세장을 이어왔었죠. 유럽 증시가 간밤에는 오랜만에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이 0.18% 하락했고 프랑스가 0.4%, 독일이 0.2% 떨어졌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역시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월요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글로벌 증시 강세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3개월 반 만에 2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0.2% 올랐고 홍콩은 강보합으로 0.03%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1.7% 오른 27,572.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2% 상승한 3,232.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3% 오른 9,924.74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지난주에 긍정적인 고용지표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호재로 계속 작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투자자들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준의 부양책이 효과를 받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연준이 최근 업데이트된 정책 성명 내용을 내놓는데 여기에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팬데믹 기간 중에 시장을 지탱했던 테크주들뿐만이 아니고 저유가와 또 여행 수요 감소에 따른 큰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이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이앤 제피 TCW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의 섹터 순환의 모습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장기적인 것 같다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날도 전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에너지주가 4.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유틸리티와 부동산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통산업 위주의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날도 역시 항공과 여행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보잉이 12% 올랐고 알래스카 에어그룹이 17.6%,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9.3% 각각 급등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헤르츠는 여행 수요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에 무려 115%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 파산 선고 이후에 입은 손실을 모두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노르웨이 크루즈와 카니발 코퍼레이션 등도 16에서 2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7.25%가 올라서 주당 949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길리어드 인수설에 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길리어드 인수설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로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드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길리어드의 주가는 월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4%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 더타임즈에서는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드 인수에 대한 관심을 포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길리어드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보도들이 엇갈렸지만 시장에서는 이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유통망과 현금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주들의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도 보잉이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보잉의 최악의 국면이 끝났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증권사 시포트 글로벌의 애널리스트들은 보잉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는 $277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20% 추가 상승을 전망한 수치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위험은 있지만 또 다른 코로나의 파동이 없는 한 이제 최악은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며 보잉은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중립적이지만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잉의 주가 보시면 올해 들어서만 28%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1%, 다우 지수가 4% 하락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락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12% 이상 급등하면서 $230 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항공주들의 강세 흐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은 던킨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체인 업체 던킨 도너츠가 미국에서 2만 5천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간밤 8일부터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영 정상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본격화된 2월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던킨의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2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2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 던킨의 매장의 90%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던킨의 주가 개장 전 거래에서는 5% 이상 올랐고요. 본거래에서도 4% 이상 오르면서 71.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통상 여름은 패스트푸드의 채용이 증가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CNBC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패스트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코로나 여파 탈출이 빠른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타코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름에 3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 정상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지표들은 아니지만 경제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비공식 지표들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밤 나온 CNBC의 보도인데요. 비공식 지표라서 경기 회복의 속도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5월 경제 재개 이후 경제가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입니다. 애플 맵스의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식당 예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당 예약 서비스인 오픈테이블에 따르면 5월 예약 수가 지난 4월보다 20% 늘어났다고 하고요. 여기에 호텔 공실률도 감소를 하고 있고 항공 여객 그리고 주택 구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여객 같은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공식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 타임에서는 최근 빠르게 하락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어느덧 1,200원대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아주 빠르게 하락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이제 2.3원 내렸거든요. 네. 2원 30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감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204.8원.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 1,300원 선을 위협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240원대까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화가 예. 강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장중 한때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은 1,200원 70전까지 하락하면서 거의 1,100원대를 다시 이제 그 치고 내려갈 가능성까지 보였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한 석 달 만에 최저치, 원화 가치는 석 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 달러 대비해서. 예. 그래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흐름이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값이 다시 뛰는 이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두 통화 간의 상대적인 교환 가치다. 그래서 네. 상대성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위로 하락한다, 아래로 하락한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그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글로벌 달러와 강세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원화 강세의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개국 통화 가치 대비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간밤에 추가로 더 내려갔습니다. 96.64를 간밤에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최근 한 석 달간 가장 낮은 수치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리하게 달러화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예. 또 달러화가 실제로 좀 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가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그 금융시장에서의 달러와 수요가 좀 많이 예전보다 진정이 됐고요. 예. 또 각 나라들이 좀 안정을 동시에 찾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너무 강하게 갔던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그럼 왜 약세를 보이냐? 크게 한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유로 가치가 굉장히 빨리 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로 가치가 뛴다는 말은 네. 달러 가치가 또 그 상대편에 있는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유로 가치가 왜 이렇게 뛰고 있냐? 최근 그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던 ECB, 유럽 중앙은행이 6천억 달러 정도 그 PPP라고 팬데믹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6천억 유로를 추가 예.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EU가 유럽의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 회복 기금이라는 7,500억 유로 규모의 이 유럽 회복 기금이라는 걸 조성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조성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외롭게 ECB 혼자서 자산을 계속 매입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크게 이제 재정 부분에서 덜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그래서 따라서 유로 시장이 유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지금 1유로당 1.1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빨리 뛰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간밤에도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간밤에 어떤 지표가 발표됐냐면 4월 독일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됐어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기록하면 유럽 시장의 핵심적인 국가는 독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일의 핵심적인 산업 생산 지수가 역사상 최저였는데 유로화는 오히려 강했다. 예. 그 어떤 이유겠냐는 거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독일 산업 생산은 엉망이지만 앞으로 유럽 경제는 살아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이 외환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그 전망이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이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네. 좀 시장 안정에 굉장히 기여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달러가 무조건 왕이다. 그래서 달러 이즈 킹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외치면서 달러화만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이제는 네. 그런 흐름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굉장히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마치 트럼프의 그 경고 사격으로 인해서 고조될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는 지금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신흥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좀 사그러들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화는 좀 약해지고 신흥국들 통한 또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논리로 귀결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유로화 강세, 또 미국의 회복 기대감, 또 미중 무역 전쟁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역시 원화값이 좀 강세를 보이는, 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 이유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원화 강세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한국 주식에 조금 이렇게 순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일단은 달러화를 가지고 와서 그 달러화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 환율 동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특히나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캐피털 게인을 그러니까 자본 투자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차손은 생기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안정돼야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우리 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에도 원화가 꾸준히 구조적으로 또는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국면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들여가는 예. 양상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죠.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려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0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했죠. 그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인데요. 그 기간 중에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무려 52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라는 과거 데이터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여기도 역시 2년간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050원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이 기간 동안 역시 2년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22조 원 순매수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서서히 이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한 1년, 2년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올 들어 빠져나갔던 외국인들 자금이 다 유입되고도 추가로 순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200원대 초반까지 온 상황인데 사실은 뭐 길게 보면 사실 네. 1,200원이면 아직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상으로 이제 워낙 강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워낙 강세가 언제쯤 좀 본격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화 가치와 외국인 순매수가 동행하더라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돼야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그건 이제 과거 추세로 살펴보면 통상 1,200원 밑으로 내려와서 1,100원대는 가야 적어도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예. 주식을 사들어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1,200원 그 거의 이제 말미까지 와 있고 이제 1,100원을 노리는 상황인데요. 네. 1,100원대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해 가야만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아마 하반기쯤이 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화만 가져야겠다라는 보유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커머더티 커런시라고 하는데요. 그 자원 부국들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도 간밤에 잠깐 배럴당 WTI가 40달러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 그 네. 외에 자원이 많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국가로 호주 같은 경우 호주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네. 또 캐나다 달러, 뭐 최근 들어서는 또 뉴질랜드 달러까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브라질 헤아라 네. 이런 이제 통화들이 굉장히 뛰면서
이런 통화들이 강해지면 역시 그 반대편에 있는 달러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조만간 원달러 환율이 한 1,15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조만간이라는 말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요. 하반기에 쭉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수세적으로 1,100원대를 유지하면서 가장 많이 내려갈 때는 한 1,15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한 하반기가 시작된 한 7월, 8월쯤이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상은 한 가을쯤이 돼야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 8월부터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수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추가로 격화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변수가 있지만 네. 그 두 가지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화 강세 본격화 시점이 한 하반기 정도면 네네. 진짜로 나타날 것 같다. 다만 변수는 이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이 이제 변수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아침에 네.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북한에서 우리나라 남한을 상대로 뭔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대남 사업을 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제 모든 남북한 간의 통신을 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원화 가치에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과 북한 두 나라 간의 그 대화가 가파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어는 좀 사라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더 이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철저하게 북한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제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 북한에서는 북남이라고 하는데요. 예. 남북 연락사무소로 이제 그 통신을 끊었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와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연결하는 직통 라인까지 모든 라인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네. 결국은 남한 또 미국과의 대화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망령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또 하나의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가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재과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네. 적어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는 냉정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의 수장이 감옥에 가서 사라진다. 네. 총수가 부재한다라는 것보다는 총수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 리스크는 좀 덜었다. 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네. 다만 북한 리스크는 커졌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상충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밤에 나온 소식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두 가지 뉴스가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환율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네. 원화 강세 흐름이 이제 어쨌든 나온다고 본다면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외국인이 주목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사 들어갈 종목을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네. 그 수혜를 같이 이제 그 물결을 같이 타고 가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주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주가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다시 약간씩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6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5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6월에는 이제 매수 우위로 조금씩 가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순매수는 아니지만 네. 결국은 그렇다면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인다면 그동안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팔았던 종목들의 그 빈 공간이 남아 있을 거고요. 그 그렇죠. 공간에 다시 채워 넣어야 시장 벤치마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지금 표에서 보시지만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누적 순매도한 종목군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이 무려 10조 8천억을 순매도한 반도체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도체주를 순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산다는 말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다시 글로벌리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오는 자금들은
주로 이제 패시브 운용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따라가는 전략이거든요. 종목을 찾아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아니고 시가총액 순대로 바스켓을 구성해서 그 종목들을 쭉 사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패시브 예. 전략이라는 네. 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죠. 결국은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사기 좀 깊이 되겠지만 예. 실제 반도체 업황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는 네. 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은행 업종이라든지 에너지 또 화학 업종, 유가가 네. 많이 뛰면서 이런 업종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올 들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 1조 7천억 정도 팔았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집중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다시 채워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언급하자면 과거 원화 강세기에 가장 강했던 종목 두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이번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역사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업종으로서 자동차 업종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기에 이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이 핵심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급상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화 강세 시점에 이제 반도체주와 또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여왔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말고도 또 원화 강세 그 시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급상 외국인이 직접 살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수급상 이제는 외국인이 살 종목들이 그렇죠. 반도체랑 자동차였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은 외국인이 사든 말든 그렇죠. 업황 자체가 워낙 강세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이렇게 네. 지금 질문하신 걸로 저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전통적으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워낙 강세기에는 수출주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수 관련주들 특히 이제 외국으로부터 많은 부채를 좀 일으키는 업종이라든지 외국으로부터 많은 원자재를 사들어와야 되는 업종들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원화를 덜 주고도 많은 제품을 해외에서 사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원화 강세기에 집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할 때 항상 이제 곡물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예. 수입 원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래서 수혜를 받던 업종군들이 바로 음식료 업종이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의 수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해외로부터 많은 외화 부채를 땡겨 쓰고 있는 그 업종하면 대표적인 업종이 항공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예전 같으면 1달러를 빌렸을 때 1,000원을 갚아야 됐는데 이제는 원화가 강해져서 1달러 빌렸는데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500원만 갚아도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죠.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주 업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네. 특히 이제 항공주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불리한 거 아니야 얘기하지만 운항 횟수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따른 비용 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워낙 강세에 따른 수혜가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여행 관련주들 이런 주들도 워낙 강세기에 조금씩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화 강세 시기에 외국인이 다시 사들일 만한 종목들 역시 많이 팔았던 종목들일 텐데요. 뭐 반도체나 은행, 에너지, 화학주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원화 강세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식품, 여행, 항공주들 역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이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연일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줄어들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7거래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고용 지표나 유가 반등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주목하면 좋을지 이제 오늘 과장님이 선택하신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거의 특징적인 상황이 좀 별로 없었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정유주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이제 주말에 오펙 플러스가 우선 감산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결정을 했거든요. 네. 거의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유 업체들한테 이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한 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이제 감산에 그 전에 970만 배럴에서 960만 배럴 조금만 낮췄는데요. 네. 우선 그 970만에서 96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산을 한 달 더 연장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나마 그 감산을 960만 배럴로 좀 낮췄던 이유가 이 멕시코가 네. 그 전부터 이제 감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 의견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그 전에 이제 감산의 오펙 플러스 회의 때 화두가 됐던 게 이제 멕시코가 이 감산을 하지 말자라는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타격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멕시코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960만 배럴로 좀 낮췄지만은 하지만 이제 감산 연장을 했던 부분은 네. 지금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에서 이제 회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또 의미심장했던 게 이 회의에서 그 전에 어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아니에요. 네. 미국이나 캐나다 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 화상회의는 참가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감산 연장을 하면서 이 오펙 플러스도 이 미국과 캐나다한테 감산에 대해서 좀 요청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감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그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네. 바뀔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는 걸 내포하는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7월 말에 다시 한번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원래는 그전 같은 경우에 700만 배럴에 대한 어떤 좀 감산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얘기는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산을 연장하는 시기가 하반기 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우디 반살만 그 에너지 장관 얘기했던 내용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7월과 9월 사이에 추가적인 감산은 나오는 부분 지켜봐야겠지만, 감산 연장은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밤 나온 소식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걸프 3국이 자발적 감산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발적 감산이라기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싸움 같아요. 항상 보면은 사우디와 러시아 올해 초에 항상 문제됐던 이 국가들이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 감산이라기보다도 이 사우디나 다른 걸프 지역, 그러니까 아마도 중동 쪽에서의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어떤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국가의 GDP에 미친 영향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러시아나 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아니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유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오펙 플러스 어떤 주요 회원국이지만은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이 러시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거든요. 네.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뭐 사우디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가 상당한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 러시아 이 사우디나 어떤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회원국들의 그런 원유 감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조절해야 어떤 그 국가 경제를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전부터 이제 뭐 사우디나 러시아의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은 계속 됐었는데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간밤 나온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한번 과장님이 선택하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뭐 SK 이노베이션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유 부분 쪽에서의 가장 큰 대장주고 탑픽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우선 SK 이노베이션 1분기도 적자 보였지만 네. 뭐 2분기도 적자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1분기 적자에 비해서는 2분기 적자 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한 1,278억 정도 2분기 때 적자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 정유 업체들은 이 레깅 효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레깅 효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역시 뭐 한 2달 전에 미리 지정된 가격으로 유가를 산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달 후에 유가가 올라서 이 판매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레깅 효과에서 이익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아시겠지만 뭐 이 1분기 때 보더라도 작년 12월이나 유가를 사 놓은 다음에 당연히 유가 떨어지잖아. 네. 올해 1, 2월 달에 또 확 떨어지면은 당연히 레깅 효과가 아니라 레깅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도 이제 실적이 적자로 보였는데 2분기 때도 이런 영향은 있을 거다. 네. 하지만 이제 유가가 반등을 좀 하게 되면은 레깅 효과가 5월부터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 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원래는 한 달 전에 유가가 폭락했을 때도 이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은 뭐 적자가 3,800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좀 얘기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좀 유가 좀 반등하면서 레깅 효과, 그러니까 5월달에 시작되는 레깅 효과 때문에 적자폭이 많이 줄었죠. 예상치가. 네. 1,280, 1,27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업체들에 투자할 때는 유가를 당연히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정제 마진 쪽이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윤활유 쪽에서의 판매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은 그 윤활유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정제 마진 쪽에 적자폭을 많이 만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네.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쪽은 계속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 때 적자에 대한 폭을 계속해서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도 좀 한몫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뭐 주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유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또 어떤 특별하게 조정 없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SK이노베이션도 그렇지만은 뭐 SOE, GS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네.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L과 어떤 주가 시가총액에서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 전에 이제 SK이노베이션 어떤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많이 고전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고전했다는 부분은 물론 적자 구조지만은 저평가 국면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이 관련주로서 이제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분기 실적도 적자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당초 예상치보다는 훨씬 적자 폭이 줄어들 것 같다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과장님이 선택하신 시장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릴 쪽 먼저 ICK라는
ICK요? 종목인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ICK는 원래 본업은 카드의 단말기, 단말기나 카드를 만드는 네네. 네, 카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이제 뭐 셀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앵커님께서도 당연히 뭐 카드를 결제할 때 네. 어떤 가게 같은데 어떤 포스기에 긁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셀피라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포스기가 없이 네. 스마트폰 자체가 포스기를 역할을 하는 어. 그런 그 시스템이 이 셀피 시스템이 볼 수 있겠는데 갖다 이렇게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아. 포스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카드를 긁게 되면은 이제 카드사로 그런 정보가 가잖아요. 네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뭐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 포스기 역할을 그 스마트폰에서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카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셀피 시스템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ICK가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전세 아직 상용화까지는 그 시간 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업체들과 좀 제휴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지금 현재 ICK 주가가 좀 탄탄대로 오르좀 걷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카드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신기술로 한다고 한다면 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포스기가 없다 한마디로 이제 뭐 가게나 통해서 이 결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수수료 부분이 네네. 많이 낮아지는 좀 좋은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용화가 되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제가 이 종목 갖고 나온 이유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그 전에 그 ICK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하면서 그냥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제가 오늘 한번 좀 ICK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ICK뿐만 아니라 뭐 핀테크 스타트업을 기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사업 내용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신기술 네. 신기술과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한번 유심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핀테크 관련주들도 언택트 관련주들랑 같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서 오버슈팅 감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기업들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호재가 있었을 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네. 뭐 언택트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적자가 나오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좀 많이 그거에 반영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그나마 좀 이런 ICK처럼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어떤 실적과 상관없이 멀티플을 주가에 반영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ICK의 어떤 신기술을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ICK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관련주 ICK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일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또 좀 큼직한 뉴스가 전해졌죠.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겠다는 조치가 전해졌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소식이 또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